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 미국 대선 패스파인더 세 번째 시간 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위성락원실 전혜정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네 차례로 기획된 저희 미국 대선 패스파인더 강연은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자가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오늘 세 번째 강연은 특별히 가장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흔쾌히 이 자리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락입니다. 2024 미국 대선 패스파인더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속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 모임 나사, 공동 주최를 맡아주신 김태선 의원님, 그리고 메디치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겐 한반도의 역학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시리즈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 대선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2024 미국 대선 패스파인더 강연 시리즈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 대선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예측 불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미국 대선,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토론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남다른 관점과 식견을 나눠주실 최고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녁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위성락 의원님하고 김태선 의원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네요. 보니까 제가 가장 필요한 지금 시점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올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모임 기획한 나사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희가 재밌는 일 하면서 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들 강연자로 모실 수 있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오늘 강연자로 모신 허준영 교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자주 보실 3프로TV 인기 패널이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계셨고 귀국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방영된 KBS 쌤과 함께해서 우리 경제를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따뜻함은 느끼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유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풀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허준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저는 외투를 벗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열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미리 농담이고요. 사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마이크 없으셔도 될까요?
마이크를 해야 되나요? 네. 오늘 그 귀중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아까 소개받은 허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의 자료 보시면 뭐 이렇게 강의 자료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강의 자료는 그냥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한 강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강의 자료들을 잘 연결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걸 아마 제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자료를 여기 앞에 있는 걸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거시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숫자는 이겁니다. 1월에 IMF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2.1%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발생시키는 하나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할까? 미국은 이게 한 1%대 후반이나 2%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IMF에서 보기에 올해 미국 경제는 그것보다는 기초 체력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월에 이거를 2.7로 올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니 여러분 2022년 후반부터 생각해 보시면 미국 연준에서 저렇게 금리를 0.5에서 5.5까지 올렸는데 그 고금리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독야청청하게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경제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 경제 얘기를 시작하느냐? 저희가 얘기할 것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이제 이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보시면 코로나 때 역성장한 이후로 기저 효과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4.6, 2.7, 작년에 1.4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미국의 기초 체력 성장률이 1%대 후반 정도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 성장률이 어느 정도일까? 기관에 따라 추산치는 약간 다릅니다만 2%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2.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초 체력 성장률보다 못한 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 전망치를 뽑아놓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숫자는 업데이트하는 걸 까먹었네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전망치가 약간 하향 조정된 추세입니다. KDI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올해 2.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다가 8월에 2.5로 수정했고 한국은행이 저번 주에 전망치 발표하면서 원래 2.5였던 걸 5월에 8월에 2.4로 0.1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올해 1, 4분기에 1.3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굉장히 반짝 성장이냐 이것이 올 한 해 모멘텀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근데 2, 4분기 숫자를 딱 열고 보니까 2, 4분기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끝나고 성장률 전망치를 막 상향 조정했던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상향 조정을 막 했잖아요. 이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씩 하향 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는 대충 한 2%대 중반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저희 왜 그거 있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 왜 청소년기에는 키가 빨리 크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키가 좀 천천히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경제들은 좀 빨리 자랍니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약간 더 성장기에 있는 경제라고 보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정도의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 가기 전에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사실 이제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냐, 또 미국은 경제 정책을 최근에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느냐들을 이해하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스텝을 깔고 미국 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 작년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2022년, 23년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률로 보면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컸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뭐 한 25% 감소했는데 이거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의 영업이익을 그 전해에 비해서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이 다시 약간 플러스로 작년보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렇게 된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그 뉴욕 페드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숫자가 뭐냐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숫자가 위에 있으면 뭔가 공급망이 망가져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0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정상인 상황이고요. 잘 보시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한 번 베이징 봉쇄, 우한 봉쇄, 베이징 봉쇄. 중국이 봉쇄를 할 때마다 이 공급망 안정 지수가 튀었어요. 그 얘기는 공급망이 뭔가 문제가 생겼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얘가 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 그래서 공급망 쪽은 많이 풀렸다. 원유 가격 보시면요. 이 파란색 라인이 원유 가격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원유 가격은 7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았던 때는 지난 거죠. 아주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 초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22년 2월 28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이거 왜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때를 이후로는 지금 원유 가격은 괜찮고요. 유엔에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대충 푸드 프라이스 같은 거를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서 재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공급망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오일 프라이스가 너무 높아서 원유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환율 쪽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한 1, 2주 사이에 환율이 1,300원대 초반, 1,320원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평균 환율이 굉장히 1,30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제학 수업을 조금, 제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예. 경제학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실 수 있냐면 원화가 약세면 좋은 거 아니야? 원화가 약세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코릴레이션이 보입니다. 환율이 파란색이고요. 우리나라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이 황토색 라인에 있는데 보시면 원래 얘네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수출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대충 자료를 그려보면 얘네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그건 뭐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는 환율 그렇게 높은 것이 그리고 원화가 약세인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뀐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재를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서 가공해서 고급 중간재나 최종재로 파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달러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미 사올 때 채선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그렇게 환율하고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 그림이 뭐냐면 GDP에서 수출 수입을 더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제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한 2012년 정도를 피크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나라는 서서히 이 무역 비중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이 굉장히 빨리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벌어지는 일은 뭐냐? GDP에서 내수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이후로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수출 비중 자체가 예전보다 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출이 내수보다는 확장성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또 불리한 걸 갖고 가는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어디다가 주로 하냐 하면 잘 보시면 아시죠? 이건 이제 2022년에 데이터가 끝나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최대 수출국은 중국 혹은 미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 수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슈 1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왜 여러분들 최근에 기업들 비상 경영한다, 뭐 임원들 주 5일, 6일 출근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이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좀 거시 팩터로 넓게 가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금리 전환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금리 전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렸는데 금리 3.5에서 안 내린다고 하니까 금통위 기자간담회 하는 중간에
얘기가 나왔죠. 이거 유감인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가 많았죠. 사실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에서 수입한 게 뭐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학생들은 뭐 막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수님 저 아이패드 미국인데요. 아이폰 미국인데요. 이렇게 아이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그 기준금리를 2000년대 이후로 찍어놔 보면 두 개가 동조화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동조화된다는 게 뭐냐? 미국이 올릴 때 우리도 올리고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미국이 낮출 때 우리도 조금 낮추는 경향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로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현상은 뭐냐? 그게 비대칭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리 동조성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금리가 서로 동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기간의 동조성 지수는 0.84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동조성 지수는 0.95고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동조성 지수는 0.81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올릴 때랑 내릴 때랑 동조성이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뭐죠? 미국이 내릴 때는 우리가 조금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미국이 올릴 때는 많이 따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게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이 스토리는 뭐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금리가 좀 묶여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조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신흥국 중에서 필리핀이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동조성이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페드 와치라고 하는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향후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내 3회 인하를 하고 총 100bp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5.5인 상당 금리가 올 말이 되면 4.5까지 가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데 이 밑에 그림이 뭐냐? 이 파란색 라인이 실제로 미국 연준이 취한 금리 패스고요. 이 라인들, 나머지 라인들이 뭐냐? 각 시점에서 시장이 예측했던 금리 패스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연준이 올릴 때는 저러다 말겠지라고 시장은 생각하고요. 연준이 가장 많이 올렸을 때 5.5에 가 있으면 곧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장은 약간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bp라고 하는 저 사이트의 그 숫자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셔도 되지만 그것은 가장 장밋빛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리는 내려갈 건데 미국 금리는 내려갈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그 개그 슬라이드로 하나 넣어놓은 건데요. 그 시카고 페드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시카고 연은의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보통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을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부르고 아닌 사람을 비둘기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조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최근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류가 아니고 우리는 데이터 도구다. 그게 무슨 얘기죠?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미국 경제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이 녹색 라인은 뭐냐면 지난달에 비해서 농업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일자리가 몇 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라인은 뭐냐면 시장에서 얼만큼 생길 거라고 예측했던 그 시장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지금 미국의 고용 사정이 일자리가 되게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2022년 중후반부부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저렇게 고금리로 급속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만큼씩 생기고 있다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일찍 은퇴하고 뭐 이래서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졌던 미국에 다시 이제 노동 공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미국 경기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도 시작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미국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1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 노동 생산성을 보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전 트렌드 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술의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노동시장의 재배치가 막 일어나고 뭐 등등등 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워커 한 명이, 근로자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그것은 좋은 소식인 거죠, 미국에.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업률은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4달 연속 3.9, 4.0, 4.1, 4.3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미국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근처의 실업률은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지금 4.3이라는 미국의 실업률 숫자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뭐죠?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뭐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은 서학개미들 많으시니까 국회에 와서 제가 서학개미 얘기하고 뭐 너무 주식 투자 얘기하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이 금리 인하기가, 금리 전환기가 5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번은 뭔가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벌어진 금리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미국의 저축 대부업 협회라고 뭔가 중저 신용자들 집 살 때 돈 꿔주던 데가 망했고요. 요때는 뭐죠? 닷컴 버블을 터졌고요. 요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요때는 코로나입니다. 이때마다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죠. 그런데 금리 전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았던 금리 전환기가 90년대 중후반부에 한 번 있습니다. 이때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긴 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던 이런 전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딴 때랑 다르게 이거 잘 보시면 GDP 성장률 같은 게 다른 때는 많이 빠지는데 이때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보면 이번에 있을 금리 전환기는 1번, 3번, 4번, 5번의 금리 전환기 스타일보다는 2번 스타일의 금리 전환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뭔가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전환기라기보다는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는 버티는 그런 전환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각각의 이 주식 시장은 어땠냐? 잘 보시면 3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3번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다 주식시장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1번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미국의 저축 대부업 협회라고 집 살 때 돈 꿔주던 기관이 망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주택시장은 많이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금리 전환기가 좀 다른 전환기라고 그랬죠. 2번 전환기가 좀 다른 전환기라고 그랬죠. 2번 전환기 때는 견조합니다. 주식도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물론 최근에 뭐 AI 혁명이다, 엔비디아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면서 주식시장 여전히 뜨겁고요. 미국 주택시장도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번 금리 전환기가 그렇게 아주 미국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금리 전환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금리 동조화 지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금 조심스럽게 내리겠구나. 거기다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 있죠?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수도권이랑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전환기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2번 스타일의 금리 전환기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시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자, 30분 지났는데 이제 본 게임이야. 자, 진 빠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슈 3이 메인인데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분절화 그리고 미국 대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얘기 그냥 자료 보여드리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것과 경제를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계실 겁니다. 저 사람 경제학과 교수라며. 저 사람이 정치학을 뭘 알아? 여러분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제가
경제학 공부하는 시간만큼 미국 정치를 최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 받은 게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경제는 그냥 경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제 뒤에 두 글자가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우리 김병조 의원님도 계시지만 경제 안보자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미국 대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불안을 먼저 보면 이 최근에 IMF에서 뽑아낸 자료인데 2022년 기준 전 세계 91의 나라가 지정학적 갈등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저 숫자가 어떻냐? 2008년에 58개국 대비 굉장히 지정학적 불안에 엮인 나라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최근에 이제 KPMG에서 뽑아놓은 건데 이거는 뭐 각각의 산업에 있어서 각각의 이벤트들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 대선 한 3개 정도의 빨간색 영향이고요. 중동 위기 3개 정도의 빨간색 위기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조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부분이 AI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미칠 해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어떤 위기나 기회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플 글로벌 공급망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게 애플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이 놀랍게도 대부분 원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플을 잘 보시면 애플 아이폰 같은 데 뭐라고 써 있냐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건 디자인하고 뭔가 R&D 같은 거 하는 걸 미국에서 하는 거고 그걸 다 어디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냐? 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건 결국 뭐죠? 글로벌 공급망이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산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주로 미국 회사들이 하고 앞단이 있고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랑 중국이랑 대만이랑 들어가 있고요. 후공정도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의 그 장비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그다음에 네덜란드 회사들이 대고 있고 등등등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반도체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 나라가 지금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스토리냐? 이게 말이야 세계화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트럼프라고 빨간 넥타이 이렇게 되게 길게 맨 분이 나타나서 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계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이게 뭔가 트럼프의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전 세계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젠 세계화의 매저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트럼프가 2017년에 임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세계화에 반대되는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란 사람이 등장해서 세계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자라고 프로파간다를 한 거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세계화에 반대되는 흐름이 스멀 자라고 있었던 것에 불을 당기거나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자료라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다시 세계 무역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이 자주색 라인은 약해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는 최근에 숫자들을 보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1995년이랑 2015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95년의 공급망은 딱 한 나라를 중심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일이 유럽의 맹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엮여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2015년의 글로벌 공급망을 잘 보시면 뭐죠? 미국이랑 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꼭지점이. 어디죠? 중국이라는 꼭지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95년하고 2015년 20년 사이에 뭐죠? 중국이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2000년대 초반, 2001년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세계 무역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1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드디어 WTO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95랑 2015를 비교해 놓은 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1년 자료를 한번 보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숫자가 약간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더 많이 무역을 하는가를 보셨을 때 파란색이 미국과 더 많이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이 중국과 더 많이 무역을 하는 나라들인데 2000년을 봤을 때는 대부분 파랗습니다. 그리고 빨간 나라들은 그냥 중국 주변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시면 어떻죠? 빨개졌죠. 그건 뭐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많이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앞에 몇 슬라이드들의 공통점은 뭐죠? 어쨌든 간에 글로벌 공급망 혹은 글로벌 수출 기지의 핵심으로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들어온 것은 인정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알고 있는 건 뭐죠? 이걸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흐름인 거잖아요. 자, 무역 자유주의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면서 경제 안보 논리가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WTO는 사실상으로 마비가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WTO가 저희가 축구 경기,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따지면 사실 레프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레프리가 없는 경기장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는 효율성이 어떤 가치죠? 자, 우리나라랑 같은 이념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제일 제일 잘 만들어, 그 나라 거 갖다 쓰자가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태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복원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복원력이 뭐죠? 망가졌을 때 얼마나 복구가 잘 되느냐잖아요. 아까 제가 그 애플 프로덕트 보여드리면서 뭐 말씀드렸죠? 만드는 나라가 다 다르다. 반도체 공급망 여러 나라가 들어가 있다. 한 나라가 망가지면 중간에 끊긴다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을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원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을 그렇게 끊어내려고, 물론 끊어내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끊어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죠? 결국은 못 믿겠다. 쟤네가 스탑하면 다 스탑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들이 리쇼어링, 외국에 나갔던 공장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 니어쇼어링, 우리나라로는 안 들어와도 옆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로 들어오게 하는 거, 프렌드 쇼어링,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우방 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디리스킹, 위험 제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보시면 그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의 쉐어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미국만 그럴 거냐?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소득 불평등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뭐 이래서 사실은 얘기 나오는 게 시진핑 공산당이 하는 뭐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게 소득 불평등이 왜 심화되냐? 그럼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변화입니다. 컴퓨터 AI들이 기존에 있던 잡들을 뺏어가면서 벌어진 일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 때문에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 이게 뭐죠?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산과 비슷한 걸 만들던 사람들이 결국은 실직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소득 불평등 벌어지는 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민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재밌는 건 뭐죠? 퍼퓰리스트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리는 건 어디부터 때리죠? 3번, 2번부터 때리고 1번 잘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안 건드리고 대중들의 선동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좀 흥미롭지만 아픈 부분이죠.
자유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걸 또 이름 붙이길 좋아하니까 Great Regression이라고 부르는데 뭐 결국은 트럼프, 브렉시트, 프랑스의 르펜, 그다음에 AFG는 뭐죠? 혹시 아시나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lternative for Germany라고 하는 정당이 있죠. 다 우파 정당들, 조금 수구 정당도 우익 정당들이고요. 그리고 푸틴, 시진핑, 아베. 그렇죠. 저희가 봐도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용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빌드업 하는데 한 30분 정도 좀 넘게 걸렸네요. 자,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재미 없으신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이 방에서 혹시 저만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시는데 이번 미국 대선의 경합주가 보면 5개. 미국은 왜 경합주를 봐야 되냐면 아시죠? 전국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에요. 선거인단 제도예요. 그러면 어느 주에서 누가 먹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캘리포니아랑 뉴욕은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죠? 거기는 언제나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언제나 민주당입니다. 미시시피, 알라바마 안 봅니다. 텍사스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거기는 언제나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들인데 이번에 스윙 스테이트 5개로 뽑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입니다. 그럼 여기를 최근에 누가 이겼는지 쫙 보시면 2020년부터 역으로 볼까요? 바이든이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2016년 누가 이겼을까요? 이 5개?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였죠? 힐러리 클린턴. 그전에는 애리조나랑 조지아, 이게 남쪽에 있는 썬벨트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여기는 항상 빨간색이었어요. 그전에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죠. 여기는 항상 파란색이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놀랍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표도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도 오랜 시간 변화해 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자, 2016년보다 2020년 보시면 가운데 쪽 다 빨간색, 양대 연안 쪽 파란색, 밑으로 가면 빨간색. 경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듣고 되게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어보션. 근데 미국은 이건 주별로 다 정책이 달라요. 낙태를 허용한 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는데 허용 안 하는 주가 제가 알기로 26개입니다. 허용하는 주가 25개입니다. 근데 딱 보면 이게 남북전쟁. 허용 안 하는 주는 다 밑에 있어요. 허용하는 주는 대부분 위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투표 성향을 보였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득표율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시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보시면 2020년 득표율을 보시면 이 각 주에서 바이든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미시간에서는 크게 이겼고 나머지 주에서는 진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 5개 주 중에 몇 개 주가 사실은 굉장한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될 건데 이번 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데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까지 한번 바뀌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4년 6월 27일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 2024년 6월 27일 특정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뭘까요? 6월 27일 날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 미리 보여드릴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CNN에서 뭘 해줬어요? 뭘 했죠? TV 토론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대선 TV 토론은 11월 대선이면 9월에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고 비등비등하니까 먼저 하자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렸던 게 6월 27일 TV 토론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제가 이 사진을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앙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6월 27일 이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6월 27일 이전을 보면 객관적인 조건은 당시에 지지율은 약간 전국 단위 지지율은 빠지고 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바이든이 불리할 게 없었던 선거였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 중에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재선을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트럼프는 이때
그 성추문 유죄 판결이 있어갖고 지지율이 약간 빠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어려울 거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눈여겨봤던 자료가 여기인데, 정책별 후보 선호도를 보시면요, 잘 보세요. 트럼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경제, 국가안보, 이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은 트럼프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조사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건 민주주의랑 낙태입니다. 민주주의랑 낙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에 와닿는 이슈들은 결국은 위쪽의 이슈들이잖아요. 저기서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었을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해리스 그 당시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 여기 바이든이 친필로 쓴 거에 해답이 있습니다. Let's finish the job, Jo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죠? 자, 우리가 1기 행정부 때 했던 잡을 한 텀 더 줘. 우리가 끝내기가 생각이었어요. 자, 바이든 행정부에 그럼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첫 2년 동안의 입법 성과는 제가 정치학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상당했었대요. 특히 인프라, 에너지, 환경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입법 성과들을 이뤄냈대요. 근데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보건, 보육, 교육 이쪽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한테 표를 많이 주던 인종 구성으로 보면 어디가 많이 주고 있었냐면 유색 인종들이 많이 민주당한테 표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색 인종들, 특히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게 바이든 1기 행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민주당이 못했던 것도 있고 민주당이 하고 싶었는데 공화당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역학구도를 보면 상원은 민주당이 한석 이기고 있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하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실제로 보면 이게 바이든이 1기 행정부 들어갈 때 자기의 계획을 뉴욕타임즈가 그 예산의 크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 3년 지나고 나서 얼만큼 했냐의 부분인데, 많이 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많이 했습니다. 인프라 분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못한 게 홈케어, 에듀케이션 이거 많이 못했어요.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정리해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승리 공식을 한번 재현해보자. 그 승리 공식이 뭐였냐면 고졸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확보하자. 근데 여러분 고졸 백인 노동자 그럼 누가 생각나죠? 트럼프 선생님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이 표를 그때 잘 끌어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산층을 위한 경제 재건에 힘쓰겠다가 첫 번째. 역사상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친노조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이든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노조 어디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크 잡고 얘기합니다. 제스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입법도 굉장히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낙수경제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안 믿는다. 세 번째, IRA, 칩스법 등 임기 중에 통과시킨 기념비적인 법안들이 모두 중산층의 복리를 위한 것들이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 내용 건드리지 마라. 이 법안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고졸자들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대학 갈 필요 없다. 이게 뭐죠? 자, 메시지입니다. 야, 니네 동네 반도체 공장 들어오잖아. 그거 하이테크잖아. 너 거기 가서 일하면 되잖아. 내가 그 공장들 불러올게.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외국 자본도 끌어오고 삼성도 지으라고 하고 할게. 너 거기 가서 일해. 대학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연봉 한 10만 불쯤 받으면 부부가 그렇게 벌면 살겠지? 잘 살겠지? 이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 중심의 경제 재건을 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보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실직고를 하자면 저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저는 바이든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되죠. 네, 실제로 한 정책들 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여담이지만 제가 국회 올 때마다 항상 넥타이 색깔을 엄청 고민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메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름 저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노조 친화적인 정책, 칩스법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노조에서 인기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칩스법을 하고 에버리지 셀러리가 13만 불이 되게 하고 등등등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약정한 투자 규모가 100조래요. 100조.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일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일정 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죠? 굉장히 노래를 부를 만한 일인 겁니다. 자, 추가적인 선거 전략은 뭐가 있었냐면 고졸 백인 노동자 계층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전보다 미온적인 지지를 보이는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고 특히 경합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들 같은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했던 게 추가적인 선거 전략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요? 일부는 해리스도 계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민주당이 몰라서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교육, 보육 뭐 관련된 공약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오른쪽은 민주당 혼자 법안 통과시켜서 요만큼 한 겁니다. 주로 어디 있죠? 클라이메이트에 가져 있습니다. 헬스케어 약간 있고요. 자, 요거는 바이파티션이에요. 뭐죠? 양당이 합의해서 한 건데 주로 어디 있죠? 유틸리티, 트랜스포테이션, 매니팩처 이런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정도, 일정 부분 정도는 양당의 합의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고 하고 싶었지만 또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하원 역학 구도상 그게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여담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CNN이 아니고 9월달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을 텐데 삿바 싸움하고 있는 게 뭐죠? 트럼프랑 그 해리스랑 되게 유치한 거 삿바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얘기할 때 해리스 마이크 꺼지게 할 거냐, 해리스가 얘기할 때 트럼프 마이크 꺼지게 할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켜놔야 된다. 트럼프는 꺼놔야 된다. 이날은 어땠을까요, 세팅이? 꺼놓는 세팅이었습니다. 2020년은 어떤 세팅이었을까요? 켜놓는 세팅이었습니다. 자, 어떤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생각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럼 계속 뭐죠? 마이크가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저런 거 갖고 얘기해. 그래서 계속 떠들죠. 그럼 어떻게 보이죠? 프레지던스가 좀 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걸 꺼놨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투덜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우리 트럼프가 성숙했어요. 금쪽인 줄 알았는데 컸네. 이런 효과도 발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6월 27일 이후로 이게 이제 미국의 선거 배팅 사이트에서 하는 조사인데 트럼프 지지율은 쭉 올라가고 당선 확률은 올라가고 바이든 지지율은 급전직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7월 13일 날 이 사진이 찍힙니다. 저는 이거 사진 찍으신 분 인생이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대선 결과 아직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이런 사진, 뒤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앞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주먹을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구도를 어떻게 찍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사진이 7월 13일에 찍혔습니다. 물론 이 후보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바이든 다시 한번 2차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1일 날 요 편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뭐죠? 나 대선 후보 재선 도전 안 하겠다. 였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 그래서 그 NDC라고 하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전당대회에서 가상 호명 투표를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 그 미국 사람들이 이날 그 전당대회 때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카멜라가 아니래요. 카멀라도 아니래요. 아이들이 나와서 카말라라고 발음을 하라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그 다음에 팀 월츠라고 하는 미네소타의 지금 주지사,
재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 그 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번에 재밌는 키예요.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 이분은 뭐 예전에 뭐 그 굉장히 그 오하이오의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뭐 군대 복무했다가 이라크 파병 갔다가 결국은 등등등 로스쿨 갔다가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됐다가 등등등 안티 트럼프였다가 돌아섰다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팀 월츠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면 인구 400명짜리 도시에서 태어나서요 200명이 사촌이었답니다. 네브라스카에 모두가 모두를 아는 그런 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네소타로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방위군 복무를 했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상사 뭐 이런 것까지 진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리 선생님이 됩니다. 지리 선생님을 하는 동시에 뭘 했냐면 풋볼 코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학부모들 얼마나 말로 구워 삼는 법을 배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지사가 됩니다. 자,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어서 들은 얘기인데 이분 별명이 미드웨스트 데드랍니다. 미드웨스트라고 미국 중서부 있잖아요. 중서부 아재입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가서 말 걸고 싶은 사람,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즐겁고 유쾌한 사람, 그런 이미지랍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I love this guy라고 얘기하면서 나 이 사람 되게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뭐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지금은 수트를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막 그냥 셔츠 같은 거 막 입고 연설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한 3일 동안 안 빤 것 같은 저런 셔츠 추천해주는 정치 컨설턴트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해고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들도 막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서민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제로 약간 돌아와서 미국 지금 실업률 아까 4.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낮은 실업률이라고 그랬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코로나 이전 한 10년 평균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은 뭐다? 거시 지표로 보이는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혹은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뻔한 스토리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안 드렸겠죠. 작년 말에 워싱턴 포스트의 대기자 한 명이 트럼프 지지자 핵심 지지자 3명이랑 열혈 지지자죠. 그다음에 바이든 열혈 지지자 3명을 심층 인터뷰를 하고 쓴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기자 같은 분 한 분이 지지자 3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자, 각각의 매력을 뽑았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에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니 경제에서 3절을 뽑았습니다.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입니다. 보시죠. 자, 임기 첫 달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트럼프 때는 재임 기간 4년 동안 물가가 한 7.6%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42개월 동안 19%가 올랐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전반부는 좀 다르지만 후반부에는 확실히 트럼프 때가 낮았습니다. 물론 이때 코로나가 있고 등등등 해서 금리가 낮았던 것도 있지만 유가도 보시면 유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트럼프 때가 체계적으로 낮습니다. 자, 우리 트럼프는요 이 3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생각해 보시면 아니 저물가가 트럼프가 잘해서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임기 중에 벌어진 일들의 공과 가를 또 오롯이 가져가야 될 분이시라는 측면에서는 자,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요. 바이든 임기 중에 경제적 성과로 바이든 팬들이 뽑은 건 뭐냐면 3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많이 낮췄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감면해 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았다. 그럼 여러분 이거 딱 2개 보시면 이름 제가 지워놓고 자, 1번 후보는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입니다. 2번 후보는 학자금 감면이랑 실업률을 낮춘 거랑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딱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면 약간 저는 이거는 밸런스 붕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볼까요? 고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든 때 많이 생겼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올라왔고요.
기업들의 어닝을 봐도 바이든 때가 평균적으로 더 좋았어요. 이거는 저희들의 이 직관과 약간 다르죠. 트럼프가 뭔가 조금 더 친기업적이고 그래서 기업들도 잘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의 어닝은 바이든 때 더 좋았고요. 스탁마켓도 바이든 때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선생님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나 때는 엔비디아 없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게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재밌는데 살인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가 조금 초반에 높았어요. 그러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유 생산량인데 원유 생산량도 보면 바이든 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재생 가능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전기를 어느 정도 만들었냐 생각하면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는 친노조, 친환경 정부였다라는 걸 좀 여기서도 느끼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제까지 친환경 정책들, 우리 기업들, 2차 배터리 기업들 이거 다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생각들 하실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 요게 진짜 킥입니다. 킥. Illegal Immigration이에요. 불법 이민자. 자, 보시면 숫자 이거 비교 안 되시죠? 이게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서강대 하상은 교수님이라고 미국 정치 공부하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제가 3프로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1년에 불법 이민자가 얼마가 들어오고 있냐면 300만 명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300만 명이면 어디 인구죠? 대구 인구. 그러니까 1년에 대구가 하나씩 불법 이민자로 생기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물론 불법 이민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분들이 지금 가갖고 저임금 노동, 또 노조도 못 만들어요. 불법 이민이라서. 그런 걸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급이 풀린 데는 또 이런 역할도 좀 있을 건데, 원래 바이든이 행정부 딱 들어오고 나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맡겼던 게 뭐죠? 맡겼던 임무 중에 하나가 뭐죠? 국경 잘 지켜라. 특히 멕시코 국경 잘 지켜라라고 임무를 줬는데 이 일이 벌어졌죠. 그 뭐죠? 결국 카말라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잘 못 막았어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상훈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슬라이드 하나만 제가 빌려왔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 하상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핵심 가치는 충성심. 왜냐하면 1기 때 뭐죠?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수두룩이죠. 폼페이오 기억나시나요? 볼튼 기억나시나요? 다 배신한 사람들이죠. 충성심. 제일 목표는 복수.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보다 아마 2기 행정부가 조금 더 권위주의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 경제 정책이 좀 변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집들을 보면 대충 3가지 정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과다하게 단순화시키면 뭐냐면, 민주당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라는 게 민주당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증세를 좀 하겠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데 쓰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고, 공화당 생각은 트럼프 2기가 되면 생각은 뭐죠? 세금은 줄이고, 못 빼고, 관세 빼곤 줄이고, 그러니까 법인세랑 소득세 최고기관 낮추고, 그리고 쓰는 거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고요. 무역 정책은 관세로 그냥 끝납니다. 관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은 트럼프는 산업 정책의 근간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은 에너지를 싸게 만들어서 쓰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 가보면 놀랍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지구온난화는 프로드라고 얘기합니다. 다 대사기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화석에너지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 기업들의 챌린지가 하나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3가지가 가장 크게 변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주요 정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감세할 거다, 그래서 법인세, 개인 소득세 낮출 거다, 에너지는 화석연료 계속 쓸 거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했던 거 다 되돌릴 거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할 거다. 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금 각 나라에 매국이 있는 관세에 추가적으로 관세 10% 정도 얹을 거다. 왜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매겨서 비싸져야지 미국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고, 미국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이 눈엣가시 같은 녀석들 최대 60%까지 보복적 관세 때릴 거다. 최애국 대우 이제까지 해서던 거 박탈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한전 앞에서 촛불을 켤 수는 없으니까 네, 외교 정책은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 기본 관세는 이 라이타이저라고 하는 전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 수입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한 10%까지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 얹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트럼프 1기를 생각해 보면 무역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이 왜 이렇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 마음에 안 들면 무역 갖고 딴지 못 걸면 돌려서 또 거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너네 5글자 아니야? 무슨 국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죠? 환율 조작국 아니야? 이 이슈가 또 있어요. 그렇게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무역협회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 제정에서 사실은 니네가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니네한테 부과할 거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거야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들도 이런 생각은 해보실 수 있지 않나요? 관세를 많이 매기면 미국 국경을 외국 상품들이 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위로 튀죠. 그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늘어나죠. 그걸 우리가 5글자로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6월 말에 노벨상을 받은 미국 출신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 14명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물론 그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실 텐데 뭐라고 냈냐 하면 트럼프가 당선 다시 되는 건 미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이 관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고 그러면 금리가 다시 높아져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면 또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뭔가 어디가 부러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가 생각보다 좀 높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연준은 금리를 낮춰야지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기 말 속에서 지금 정확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슈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정책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맹국 간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 뭐요? 저희 중국 있잖아? 때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다자주의를 지향합니다. 자, 공화당은 뭐죠? 강력한 보유무역을 하면서 국가 간의 협상으로, 양자 협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냐면 저는 둘 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고 중국은 때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디리스킹입니다. 뭐죠? 특정 부문의 위험 요소만 제거하고 여전히 중국산 싼 공산품 같은 거 기술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갖다 쓰겠다라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공화당 생각은 싹을 잘라. 아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시켜버리자.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경하냐? 야,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안 생기잖아? 그럼 기업들의 보조금 주자. 그래서 중국 기업들 싹 시장에서 몰아내버리자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급망 측면에서 민주당은 온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혼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연식이 좀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제 의원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도 연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나프타라는 얘기 들어보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프타가 사실상 없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때 무슨 협정이 들어왔냐면 여러분 USMCA라고 하는 협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한 거라서 그런지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USMCA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US, 미국, M 누구죠? 멕시코, C 누구죠? 캐나다, 마지막에 A는 뭐죠? 어그리먼트. 그게 USMCA입니다. 이게 나프타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이 나라들 안에 공장이 있거나 하면 자국처럼 관세 대우 해주겠다라는 게 USMCA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무슨 얘기할 거냐면 자국 중심의 온쇼어링 정책들이 더 심하게 들어올 거다. 최근 들어서 제가 무역협회 가서 그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 그 CEO들이 좀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USMCA 이후로 미국 자국 내로는 공장 짓는 것도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등등등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멕시코로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죠?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돼서 야 프렌드 쇼어링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온쇼어링해. 이제는 다 미국으로 들어와.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자니 채산성이 안 맞고 미국에서 빠지자니 미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일들이 아마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슈가 있고요. 뭐 ESG 외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여기 이렇게 쭉 길게 써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혹시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뭐 보좌관님, 뭐 이현정 보좌님 통해서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겠죠. 네, 네. 실제로 미국의 평균 관세를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확 튀었다가 바이든 취임 이후에는 그렇게 튀고는 있지만 기울기는 조금 덜한 편인데, 이게 어디냐? 중국을 대중 관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트럼프 취임 전에 평균적으로 대중 관세가 한 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대중 관세 평균이 한 8% 넘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더 심하게 하겠다라는 게 2기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무역 적자 만성화된 상황인데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제일 크니까 이거 시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견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양상의 온도차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무역 적자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 40% 정도의 무역 적자는 중국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인데 중국이 단연코 1위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타깃이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고 틀리는 거는 그래,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맞는 거 내가 틀리는 거 좀 얘기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극복 못하는 건 뭐죠? 좋고 싫은 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에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한 30% 미만이었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할 거 없이 대충 60%에서 80% 넘게까지 공화당 지지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호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것의 도화선이 된 가장 최근의 큰 사건이 또 뭐죠? 코로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이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어느 당이 됐건 견제하고 때리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비호감도의 이면에 또 하나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야, 왜 이렇게 인디애나주에, 왜 이렇게 위스콘신주에, 왜 이렇게 미시간주에 이 직장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지? 생각해보면 하나 우리가 아까 비난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야, 중국산 제품이 싼 게 들어와서 그래. 있죠. 그럼 정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게 라는 거죠. 그 얘기 좀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세금 정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세금을 조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쪽, 해리스 쪽, 그 다음에 세금을 내리겠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은 뭐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크게 보면 친환경 정부가 바이든 정부고, 크게 보면 화석연료 돌아가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 갖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중국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었느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아우터라고 하는 분이 MIT 경제학과 교수신데 언제 노벨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뭐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논문인데 실제로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미국의 지역일수록 일자리 감소가 컸다. 그게 뭐냐? 결국은 차이나 샥이 실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감정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논문이 그 아우터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논문, 2024년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노린 게 관세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산 제품 못 들어오고 미국 내 일자리 보호하고 미국에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게 노린 거였는데, 실제 벌어진 일은 뭐죠?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중국산 제품의 부가가치가 줄지 않았다라는 작년 2023년 8월에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미국이 우회 수출을 했다. 최근에 혹시 신문 기사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꾸 멕시코에서 철강 들어오는데 이게 멕시코산이 아니더라. 멕시코를 치고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한국 제품이 아니더라. 뭐죠? 알고 보면 중국 제품이더라. 뭐죠? 중국이 한국에다 공장 만들어 놓고 우회 수출하고 이런 거 자꾸 하더라.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앞으로 뭐 하겠다고 그러겠냐면 이거 자꾸 이러면 너네 우리가 원산지 안 보고 그거 만든 회사의 최대 주주가 국적이 어딘지 볼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 그건 뭐죠? 우회 수출 같은 걸로 계속 중국이 수출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막겠다. 어디서? 트럼프 행정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별로 없었다. 트럼프의 보복 관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게 이분 아마 민주당 성향일 것 같아요. 제가 뵙진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 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매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은 어떨 것 같냐? 보시면 그냥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갖고 이해해 보시면 매우 부정적일 것 같은 산업은 2차 전지. 왜냐하면 IRS 칩스법 같은 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갈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요 얘기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적일 수 있는 데가 자동차. 왜죠? 지금 전기자동차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는데 전기자동차 필요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얘기는 그럼 전기자동차 100% 전기자동차 안 만들고 하이브리드 만들면 돼. 근데 뭐 그 와중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또 전환의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뭐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 영향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뭐 각각의 의원님실에 따라서 산업 중에서도 어떤 산업이 조금 더 눈여겨보아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한 40% 정도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고 고립주의 뭐죠? 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잘 살면 돼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다? 우리한테 올 피해도 있지만 전세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피해가 있죠? 우리만 잘 살면 돼가 사실은 미국조차도 더 잘 살지 않게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줄 간접적인 피해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2021년에 시사한 건데 IT 산업이 중국과 미국으로 완벽하게 분절이 됐을 때 이 오렌지 시나리오인데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중국이고 애석하게도 그 다음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위성락 의원님이랑 잠깐 의원님이랑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성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장단점이 뭐가 있죠라고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는 생각해 보면 아니 중국이랑 멀어지면 중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이 좋은 거 아니야? 중국 아웃이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의 아까 뭐였죠? 최대 수출국. 우리는 경쟁자도 잃지만 경쟁자도 배제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하나를 잃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와중에서 어떤 기업들에게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중요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외의 정책들 막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트럼프인데 뭐냐면 저희는 보통 그렇잖아요. 유퀴즈 온 더 블록 나가면 제일 좋아하는 진행자 누구세요? 유재석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라디오스타 나가서 김구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진행자 누구세요? 유재석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보통 하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선생님의 특징. 유재석 선생님 물어보면 유재석 선생님이 제일 좋은데요. 오후에 김구라 선생님 물어보면 김구라 선생님이 제일 좋은데요. 손바닥을 계속 뒤집는 거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써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트럼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해리스의 경제 공약들은 어떻냐 보면 이게 제가 잘 보시면 해리스는 물가 안정 중산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 공약이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중산층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정책입니다. 물가 안정은 왜 강조할까요? 아까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물가. 기억나시죠? 숫자. 자, 여기 메이크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책이 물가 안정 정책 할 거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식료품 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임대료 부당하게 인상하는 거 법안을 촉구한다. 일종의 뭐죠? 가격을 좀 누르겠다라는 거죠. 부당하게 가격 인상하는 거 누르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주택 공급해서 주택을 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아동 및 저소득층 공제 늘리겠다. 의료비 지원, 특히 인슐린 되게 이슈거든요.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자기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거 하나가 인슐린 가격 내가 많이 낮췄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내가 많이 부담 줄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학계의 평가는 이코노미스트지 최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덜 데미징 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 경제지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죠? 가격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굉장한 비율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지율 많이 따라왔는데 여러분 절대로 저보다 정치 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착시도 있어요. 해리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공화당을 조금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여전히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합적 보여드릴게요. 애리조나 이게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만든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을 새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9시쯤 제가 샌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 바로 전에 캡처해 온 그림인데, 자, 애리조나 트럼프 여전히 약간의 마진으로 이기고 있고요.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미시간 해리스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여전히 트럼프. 근데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그 조시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그 팀 월츠랑 마지막까지 부통령 그 지명자 파이널 2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재선 주지사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원래 약간 레드 스테이트랑 블루로 왔다 갔다 하는 스테이트 중에 약간 레드였거든요. 거기서 재선을 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데도 펜실베니아가 여전히 좀 약해요. 그리고 조지아 트럼프입니다. 느낌 오시죠? 해리스가 많이 따라온 것 같은데 여전히 게임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담할 수 없고 공화당이 약간 유리한 게임에 양상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저 해리스의 저런 엉성한 정책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면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좀 관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2년마다 100석 중에 3분의 1씩 바뀌어요. 이번에 3분의 1이 바뀌는데 이번은 민주당이 지켜내야 될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공화당이 치고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지층들이 대부분 스윙입니다. 그럼 민주당 수성해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우세였는데 이번에 하원은 선거를 다 해서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하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 제너럴 일렉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입법이 여기다 거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만 보지 마시고 좀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미국의 이 총선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이 4가지 정도의 2x2 행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보시면 뭐 해리스가 됐을 때 민주당 다수, 트럼프가 됐을 때 민주당 다수,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만 사진만 올리면 밑에 진짜 댓글이 한 몇십만 개가 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조지아 하원의원인데 나이는 한 53살 정도 됐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입만 열면 기사입니다. 안 좋은 쪽.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원래 그래서 트럼피스트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무슨 얘기를 했죠? 나 있잖아. 태양광 필요 없어. 재생에너지 필요 없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만드는 기업이 조지아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한 날 글을 씁니다. 뭐라고요? I support all kinds of energy라고 써요. 그게 뭐죠? 우리한테도 사실 기회는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나라가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 투자를 할 지역들은 대부분 어디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남부입니다. 남부는 어느 당이 자기의
저희 시체만 한 번만 쓸게 나와바리죠. 주로 빨간색 종.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틈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20여 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고 이름과 소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무섭거나 고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네. 네. 뭐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집안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이슈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히 제가 선거를 뭐 예측한 사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사실. 저도 질문을 네네. 하나 그 경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 지을 때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 중에 타이완 TSMC가 공장을 지을 때 다른 문화 때문에 TSMC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완에서는 공장에서 일꾼들이 좀 당연하게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 예를 들어 뭐 오랫동안 일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교대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미국의 그 일하는 문화에서는 맞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결국 이게 그 투자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조금 저하하는 방향으로 가서 기업들에게는 피해를 입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원래는 100만큼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80밖에 안 나오더라. 근데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80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꾸 요즘 제가 올해 아까 말이랑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는 해안은 없는데 뭔가 저희가 거위의 배를 언제 가르고 싶어 할 것 같냐면 더 이상 이 거위가 나에게 아주 많은 황금알을 주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한번 갈라서 끝내고 싶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피자를 생각해보면 피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야, 그럼 오늘 네가 먼저 먹고 내일 좀 더 커진 피자 내가 먹을게. 뭐 그게 일종의 파이낸스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피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결국은 피자를 누가 오늘 먹느냐를 갖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미국이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건 트럼프 행정부건 커지지 않는 피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가고는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글로벌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이미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은 결국 미국에게도 해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내부인만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쪽. 네. 네.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그 IRA 법안에 이제 기대를 걸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어졌을 시 그게 이제 뭐 폐기된다든지 세액 공제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상원과 하원의 그 역학 구조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IRA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그 조율할 수 있는 비중이 큰 건지 네. 아니면 트럼프가 IRA 법안을 뭐 변경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려고 하면은 상하원의 어떤 그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구조에 의해서 그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냐면 IRA는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IRA 자체를 폐기하려면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룸을 트럼프가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투자한 지역이 남부 지역, 공화당 지지하는 그 지역에 거의 다 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돼서도 쉽게 뭐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잘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저희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다른 얘기인데 뭐 저는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사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대비해서 미국 내에 독일계 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휴민트들 가동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 4월인가에 누구죠? 수상의 일본 수상이었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소다로인가요? 그분이 미국 날아가서 트럼프 만나고 왔다 이런 일도 있고, 물론 한번 그렇게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뭔가 막 빌드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렇게 미리 채널을 여러 가지로 좀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전문망도 있고 자체 판매망도 있고 어느 정도 마켓 쉐어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대기업들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소 하지만 굉장히 강건한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한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선단의 제일 앞에 헤드라이트 키고 나가는 또 배가 돼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위성락 위원님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표 중에서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초반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뭐 좀 있으면은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네. 우리는 지금 동결을 최근에 결정을 했는데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뭐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좀 재미없는 사이드에 들어간 얘기죠. 네. 왜냐면 경제니까, 거시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들 고민은 되게 깊은 것 같고요. 물가는 분명히 2%대 한국은행이 타겟하는 물가로 내려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막 환호를 할 준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치어리딩까지 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몇 달간 막 급박하게 막 빠르게 증가하기 전에는 환율 측면이랑 물가 측면만 만족되면 미국 따라서 금리 바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달 가계부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관건은 가계부채라고 하는 건, 그리고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통화정책만의 함수는 아니잖아요. 정부의 금융정책도 들어가고 대출 얼마나 내줄 거냐, 그리고 공급이 얼마나 주택이 될 거냐, 여러 가지 함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나 DSR 같은 경우는 2차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매달 느는지 좀 보면서 차분하게 서서히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리 내리기 그렇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뭐 집 사시게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도 딱 맞춰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109개였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109개 슬라이드 통해서 경제 지식 배경부터 미국 대선 꿰뚫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신 저희 허준영 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미국 대선 패스파인더 세 번째 시간 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